저번에 벌초 잘하셨어요? 남편이 저번에 갔을 때 숲처럼 자라 있었다고 했는데. 저번에? 언제? 정훈이 저번 벌초 작업에 안 왔어. 걔나 기훈이나 아버지가 벌초 작업 좀 도와달라고 연락해도 거의 1년을 무시 중이야. 그래서 저번에도 네 시아버지랑 큰집 식구들이 가서 작업하고 왔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남편은 매번 벌초하러 가야 한다며 잔뜩 불만 섞인 모습으로 시댁에 내려갔었는데요. 인생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이 마치 정지하는 것 같았어요. 분명 저번 명절에 남편은 혼자 시댁으로 가면서 또 벌초 작업해야 한다고 풀먹고 오겠다며 귀찮다고 제게 말했거든요. 근데 저 없이 시댁에 혼자 간다고 한 사람이 단 한 번도 시댁에 간 적이 없다니. 내가 전에 한 말이 맞았습니다. 그냥 시댁에 가는 것도 집에서 저와 함께 아이를 보는 것도 싫어서 양쪽에 거짓말을 하고 속인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는 제삿날 며칠 전 산소의 벌초 작업으로 무성이 난 잡초와 들풀을 정리하는 것처럼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시댁에서 제사를 앞두고 벌초 작업에 나가셨던 시아버지가 작업 중에 그만 말벌에 쏘여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시어머니께 전화가 온 겁니다. 쏘이고 바로 쓰러졌대. 호흡곤란 증세도 보이고 몸도 팅팅 부어서 어떻게 하니? 나도 이제 병원 도착했다. 아직 의식이 없다는데 정훈이랑 기훈이한테도 연락을 해서 같이 와라. 예. 이러다가 네 시아버지 영영 눈 못 뜨면 어떻게 하니 정말. 바들바들 떨리는 시어머니의 연락에 놀라서 아이는 일단 친정에 맡기고 남편에게 전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반차를 해서 저를 먼저 데리러 오고 나중에 연락을 한 아주버님까지 태워서 셋이 함께 시댁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고 옆자리에는 저 그리고 나중에 탄 아주버님은 보조석 뒷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아주버님이 뒷자리에 털썩하고 타자마자 한 말이 뭔 줄 아시나요? 무슨 벌한테 쏘인 걸로 자식들을 모조리 불러? 이거 뭐 전쟁 나갔다가 싸우고 팔이라도 한 짝 잃은 거야 뭐야? 말벌한테 잘못 쏘일 때 정말 운 없으면 목숨도 잃는 거 아시죠? 특히나 나이가 있을수록 말벌침이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72세셨던 시아버지께서 아직 의식이 없으신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빈정거릴 수 있는지 충격적이었네요. 근데 그 잔인한 입은 시댁으로 향하는 내내 쉼없이 움직였어요. 야, 솔직히 아버지 나이에 무슨 일이 나든 사고사가 아니라 자연사 아니냐? 근데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직 의식도 없으신 분한테. 재수 씨가 우리 아버지한테 당한 게 없어서 그래요. 재수 씨도 아버지 때문에 사업 망하고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당했으면 아마 나처럼 쓴소리 나올걸요? 야, 정훈이 네가 말해봐. 내가 나쁜 놈이냐? 말벌도 쏠만한 사람이니까 쏜 거 아니냐고. 이죽거리면서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동의를 구했고 저는 그 대답을 기다리며 운전하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전방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한숨을 푹 쉰 다음에 입을 열었죠. 맞아. 우리가 그 말벌한테 크게 은혜 입은 거지. 하하,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래, 그 말벌 하나가 우리 몫을 복수해 준 거야. 나는 이번에 아버지가 다시 눈 못 뜬다고 해도 뭐 아쉬울 것도 없어. 오히려 잘 됐지 뭐. 평생을 자식한테 한 푼 아쉬워했던 인간이 마땅히 벌받아서 지옥에서 본인 전 재산 자식들이 가져가는 거 보고 억울해할 텐데. 쯧쯧, 아니 그 돈 진짜 지옥까지 가져가려고 했나? 이렇게 작은 벌레한테도 쉽게 오락가락하는 목숨이면서 뭐 얼마나 더 산다고 그 돈을 자식보다도 더 소중하게 끼고 살아? 진짜 정 떨어진다, 정 떨어져. 아버지한테 떨어질 정은 이미 오래전에 떨어지지 않았어? 나는 아버지가 나 성인 됐을 때 알아서 살라고 쫓아냈을 때부터 이미 조금 남아있던 정 다 털렸어. 그래도 이대로 떠나면 호상이다 호상. 정 다 털린 자식들 손에 안 가고 말벌침에 가니까 호상이지 뭐. 푸, 맞네, 호상이다 호상. 야, 근데 아버지 당뇨 아니냐? 당뇨에 말벌주가 그렇게 좋다는데 아버지 어디서 말벌주 마시고 동족한테 복수당한 거 아니야? 참, 죄도 많은 양반이네 이래저래. 형제가 쌍으로 패륜적인 대화를 하는 걸 좁은 차 안에서 들으려니까 제 상식선이 녹아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충격적이고 불편해서 그대로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지경이었죠. 더는 들어줄 수가 없어서 창문을 살짝 내리고 숨을 고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가관이네. 두 사람 제정신이에요? 아니, 아무리 시아버지한테 받은 게 없고 원망이 많다고 해도 차라리 이럴 거면 가지를 말든가. 누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미운 아버지면 안 보러 가도 되잖아요. 왜 굳이 가?
재수 씨, 나는 우리 영감 병상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꼴 보러 가는 거예요. 애초에 문병도 아니야. 당신이 우리 형제 입장이 아니라서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이런 말 들어도 싼 인간이라고. 둘 다 신나게 입으로 업보 쌓는 짓 한다. 장담하는데 둘 다 이렇게 뒤에서 패륜으로 업보 쌓은 거 후회하는 날이 분명 올 거려? 받은 게 없으면 그냥 알아서 살면 되지. 못하러 지금까지 못 받은 게 있다고.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과거 원망을 키우면서 사나요? 그게 본인들 발목 잡는 거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도움받는 자식들이 얼마나 있다고. 부모한테 빚을 떠안은 사람들도 산다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본인들 손에 못 쥔 돈에 집착하는 거 본인들 인생만 구질구질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제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치고 아주버님은 그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뭘 안다고 참나하면서 계속해서 사경을 헤매는 시아버지 욕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내려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오른 열을 식히면서 이를 갈았어요.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말이죠. 다행히 저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저희가 오기 전에 의식을 차리셨고 약을 드신 후에 다시 잠에 드셨다고 시어머니께서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채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다행이에요.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계속 병원에 계셨죠? 아유, 나는 그냥 옆에 계속 앉아있기만 했지. 너는 유진이를 사돈댁에 맡기고 온 게야. 네 몸은 좀 어떻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럼 아버님 퇴원은 언제쯤 할 수 있대요? 아직 확실하지 않고 오늘 밤하고 내일까지 경과 지켜보다가 결정하자고 하더라. 뭐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네? 엄마가 호들갑 안 떨고 나중에 알려주셨으면 차라리 내일 아침에 왔잖아요. 오는 길에 해도 다졌는데. 에휴, 오늘은 자고 가야겠다. 야, 나가서 술이나 먹자. 저 앞에 포차 있더라. 그래. 어차피 있어봤자 시간 낭비고. 너희 진짜 아버지 얼굴도 안 보고 나가서 술을 마신다고? 시어머니의 말에도 남편과 아주버님은 무시하고 요기하고 오겠다며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병원 복도에 있는 의자에 힘없이 앉아서 그저 허탈한 표정으로 한숨만 쉬셨고요. 분명 시부모님의 방법이 맞다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이렇게까지 시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시어머니 옆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내 밝혀야 할 건 밝혀야 한다. 시어머니께서도 하시고 아예 기대나 희망을 끊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어머니께서 좀 마셔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님이 차라리 마음을 떼어내시고 이렇게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해요. 무슨 말이냐 다혜야. 무슨 말을 하려고. 저는 그날 병원에 오던 길에 남편과 아주버님이 나눈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인간들은 아예 구제할 수 없는 폐륜 아들이니까 어머님께서 이렇게 상처받을 가치도 없다고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주차돼 있는 남편 차 블랙박스를 보여드렸을 때야 머리를 짚으시며 믿으셨죠. 남편 블랙박스는 내부 오디오 녹음 기능까지 있어서 그때 나눈 원색적인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내가 듣고도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다혜야, 너가 오해할까봐 그러는데 우리 절대로 자식들한테 못 해준 거 없다. 그저 지혜비 철학대로 공짜로 얻는 건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집안일 돕는 걸 몸에 익히라고 그랬던 거야. 돈도 애들 교육에도 절대 돈 아낀 적 없다. 나랑 그 양반이 못 배운 게 아니라서 공부한다는 거 뭐든 지원해줬어. 대학만 성인 됐으니 방학에 와서 일하면 등록금 준다고 했던 거야. 근데 그놈들이 어떻게 했니? 큰애는 말도 안 되는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하는 거 안 줬다고 천하의 원수 보듯이 부모를 대하고, 둘째도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지 인생 편하게 안 만들어줬다고 아주 입에 칼을 물고 있는 거 아니냐. 다혜야, 나는 정말 이럴 줄 몰랐다. 이럴 줄 몰랐어. 어머님, 이제 그냥 포기하세요. 괜히 이런 모욕까지 뒤에서 들어가면서 부모 자식 관계 이어갈 이유가 없어요. 본인들이 부모님 임종을 이렇게 농담 따먹기까지 하면서 원하는데 어떻게 곁에 둬요. 맞아, 네 말이 다 맞다. 다혜야, 네 시애비 정신없을 때 내가 정리하는 게 낫겠어. 시어머니는 바로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리고 줄 게 있으니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뭔가 단단히 결심한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은 마당이 딸린 주택이었는데 저와 시어머니는 마당에 있는 평상에서 남편과 아주버님을 기다렸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시댁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 대문 밖에서 크게 웃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과 아주버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술에 좀 취했는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둘이 히덕거리면서 들어오는 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아유 어머니, 왜 오라고 하셨어요? 혹시 아버지 유언장 같은 거 있어요? 원래 죽을 고비 한 번 넘기면 다시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먼저 재산 정리해서 주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우, 왜 말이 없어요, 어머니? 형, 진짜인가 봐. 허가 찔려서 아무 말을 못 하시는데?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둘이서 무슨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지 유언장 재산 운운하면서 낄낄거리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께서는 조용히 일어서서 두 형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옆 수도가에 기대어 서 있던 종아리 길이만한 빨래방망이를 들고 냅다 아주버님 남편 순으로 타작을 시작하셨어요. 아야, 뭐야? 엄마 미쳤어요? 아이고, 잠깐만. 지금 뭐하는, 왜 사람을 두들겨 패? 내가 니놈들한테 이걸 주려고 불렀다. 니놈들 매타작을 하고 보내야 내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뭐 유언장? 재산? 니들이 10,000원 한 장 받을 주제나 되고? 아버지가 저렇게 의식이 없는데 자식이라고 있는 놈들이 아직도 그렇게 예전에 못 받은 돈소리나 하면서 차라리 눈 못 떴으면 좋겠다, 호상이다라고 입을 놀려? 니들이 사람 자식이냐? 니들이 어떻게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야? 퍽퍽하는 경쾌한 타작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마당을 채웠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맞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네가 말했어? 하는 원망의 눈빛이었죠. 저는 그냥 어깨만 으쓱거렸습니다. 니들은 이제 나나 니 애비, 아니 내 남편 인생에 없는 것들이야. 우리 둘 다 자식 같은 건 애초에 팔자에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살 테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 알아들어? 시어머니는 헉헉거리시면서 매타작을 그만두시고 그대로 손에 있던 빨래방망이를 마당 바닥에 던지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셨죠. 신나게 맞은 남편과 아주버님은 그제서야 허리를 피더니 정해진 수순인 양 저를 노려보고 말했어요. 재수 씨가 말했어? 미쳤어? 아니 그걸 왜 말해? 말하면 안 되나요? 두 사람도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말해서 나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죠. 제정신이야? 이 꼴 날 줄 몰랐어? 당연히 어머니가 화내시지. 설마 당신, 나랑 우리 형이 이렇게 터지는 꼴 보려고 말한 거야? 아무리 요즘 우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남편이 몽둥이를 두들겨 맞는 꼴을 꼭 봤어야 했어. 당신이 그러고도 내 아내야? 저는 처절한 남편의 외침에 무심하게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진첩에 있던 사진 중 하나를 열어 그대로 얻어터져서 퉁퉁 부은 남편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누가 당신 아내야? 당신 아내는 여기 이 여자 같은데? 그렇습니다. 남편이 벌초를 간다고 제게 거짓말을 했을 때부터 저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어디에 갔는지 알아내기 위해 바빴습니다. 그때 남편은 그뿐만 아니라 생활비 통장에서 20에서 30만 원씩 현찰을 빼서 썼고 또 과할 때는 50까지 빼가면서 가계부에 구멍을 뚫었거든요. 심지어 이전 달에는 아예 생활비 통장에 월급 들어온 걸 넣지도 않았고요.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돈 어디다가 썼냐 물어도 그저 저번에 친구한테 빌린 돈 썼다, 형 돈 빌려줬다 이렇게 얼버무렸거든요. 아무래도 돈이 나간 출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게 이상해서 하루는 남편이 크게 술에 취해서 들어온 날 결심했어요. 쾌쾌한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저는 저 남자의 휴대폰을 봐야겠다고요. 그랬더니 가관이었어요. 남편 손가락으로 지문 인식을 해서 킨 휴대폰에는 그날 새벽까지 함께 논 사람으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네요. 잘 들어갔어? 나는 이제 들어옴. 속 쓰려. 자기 자고 있어? 옆에 마누라 있어서 답장 못하는 거야? 아니면 취해서 자는 거야? 크크크, 나는 씻는다고 화장실 들어와서 몰래 문자 중. 우리 남편은 나 들어오자마자 어디 갔다 왔냐고 또 취조한다. 자기 마누라도 그래? 우리 다음번에는 압구정으로 가자. 오늘 간 데는 물이 0. 내 친구가 갔던 데는 무대 넓이랑 안주부터 다르대. 아시겠죠? 이 문자로 얼추 무슨 상황인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와 나이트를 다니면서 놀고 다니고 있었어요.
제게 벌초하러 간다, 야근한다, 주말 출근한다 하고 나간 날에는 모두 그 여자와 나눈 문자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미 최악을 예상하긴 했었는데 눈앞에서 직접 확인까지 하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저는 일단 그 문자 내용을 모두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보냈고 그 후에 더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단 3주 동안 남편이 문자를 했던 여자와 서울 곳곳에 나이트를 다니면서 노는 현장을 흥신소에 의뢰해서 알아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잠복해서 찍은 사진에는 심지어 나이트 바로 앞에서 술 취해서 춤추고 있는 두 사람이 찍혀 있기도 했고요. 저는 이미 모든 감정을 정리했고 이혼 전문 변호사까지 만난 후였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말벌에 쏘여서 이 사단이 남으로써 이 고백이 조금 더 앞당겨진 거죠. 남편 앞에 사이좋게 찍힌 그 유부녀와 남편의 사진을 보이니 당당하게 소리 지르던 사람은 어디 가고 합주기처럼 입을 꼭 다물고 눈깔만 돌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 상황을 가만히 눈치 보던 아주버님은 남편의 어깨를 두들기며 잘해보라고 하더니 마당을 나갔고요. 당신 형 도망친다. 진짜 혼자 남았네 이제? 다음 주 내로 당신한테 이혼 소장 갈 거야. 변호사 준비해놔. 여보,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당신이 가족 버리고 나이트에서 여자랑 놀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 당연히 이 정도는 예상했어야지. 안 그래? 어차피 당신이랑 헤어지면 남이니까 오늘 어머니께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인간으로서 그건 도저히 도리가 아닐 것 같아서 당신이나 당신 형 같은 자식을 자식이라고 평생 생각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불쌍하잖아? 유진 엄마, 내가 정말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먼저 같이 놀자고 해서 그냥 가벼운 마음에. 끝까지 남의 탓이네. 당신 인생 중에 당신 탓인 게 있긴 하니? 당신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못 자라고 더 나은 삶 못 누리는 건 부모님 탓이고 또 바람난 건 그 여자 탓이야? 그럼 당신이 나나 우리 유진이한테 소홀히 한 거나 아이 낳느라 몸 다 망가진 아내 약 먹는데 조금 그거 상대 안 해준다고 삐져서 아예 뒤돌아선 건 그건 누구 탓이야? 여보, 그만 불러. 난 네 여보 아니니까. 나 더는 상황 탓만 하고 남 탓하고 정신적으로 덜 자란 인간하고는 더는 못 살아. 이제 끝이야. 나도 당신 부모님도 당신의 불쌍한 인생 구제 못 해주니까 제주껏 살아봐 어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남편을 그대로 발로 차고 유유히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역으로 가서 미리 예매한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네요. 그리고 집에서 짐을 정리한 다음에 친정으로 갔죠. 뒤늦게 집으로 온 남편은 마치 저희 둘의 결혼 생활같이 차게 식어 더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텅 빈 집안을 마주했을 테죠. 저는 남편의 불륜과 결혼 생활과 육아에 소홀히 했다는 증거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물론 아이의 단독 양육권도 요구했고 그 유부녀라는 여자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함께 걸었고요. 남편은 이쪽에서는 제게 용서를 구하고 더는 그 여자 안 만난다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고 또 다른 편에서는 병상에서 일어난 시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참 부지런도 하죠. 늘 쓸모없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단호한 만큼 시부모님께서도 아주 단호하셨어요. 제 이혼이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시부모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저는 혹시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딸을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앉혀두고 말씀하셨어요. 너 통장으로 3천 보냈다. 그거 우리 유진이 나중에 교육비로 써라. 네,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왜? 어차피 이제 우리한테 유진이 말고 다른 손주가 생길 수 없으니 하나뿐인 손주한테 이 정도 하게 해주렴. 자식 두 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살 거니까 손주도 못 보겠지. 나중에 애 크고 나서 줘도 되는데 그럼 네가 불편할 것 같아서 미리 준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미안하다 다 해야 내가 내 고집 앞세워서 자식놈들 잘못 키운 것 같아. 앞으로 제발 그놈 같은 인간이랑 평생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혜야, 나중에 유진이 좀 더 크면 얼굴 한번 보여주면 안 될까? 이제 우리는 하나 남은 피부치가 유진이 하나야. 그럼요. 유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 끝내 시부모님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후회가 된다고 분명 이렇게까지 안 됐을 수 있었는데 본인들의 잘못으로 여러 피해보고 또 자식까지 잃었다고 슬퍼하셨어요.
자식을 키우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교훈을 준다는 그 목적은 잘못되지 않았기에 그런 시부모님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로 복귀하니 이미 회사를 그만둔 후였어요. 그때 바람피운 여자의 남편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일이 커졌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내에서 제 이혼에 대한 궁금증과 소문은 걷잡을 것 없이 커진 상태였네요. 복귀하자마자 씁쓸하지만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이혼 소송이 완전히 끝난 후에 전 남편은 아무런 교훈도 못 배웠는지 양육비로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몇 달을 안 보내서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하니까 딸 얼굴 보여달라고 안 보여주면 돈 안 보낸다고 하더군요. 이때 알았어요. 이 인간은 어떤 부모 아래서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도 글렀을 인간이라고요. 저는 차라리 잘됐다. 고작 몇십만 원 되는 돈에 그 인간 평생 안 볼 수 있으면 그건 저한테도 제 딸에게도 남는 장사라고요. 나중에는 양육비로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죠. 어차피 보낼 돈도 없었을 거예요. 직장 동료 하나가 전 남편이 돈 빌려달라고 연락했었다고 했거든요. 원룸에서 살면서 위자료로 돈 다 날려서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도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번 일로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제 딸을 어떻게 교육을 하면서 키워야 할까 그 문제였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처럼 제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도로 아이에게 다가간다고 해도 그게 나중에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지 제가 100% 컨트롤할 수 없으니 자식을 키우는 데는 정말 답도 없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쨌든 그 마음의 토대는 아이의 인생과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겠죠. 부디 이 사건으로 제가 조금 더 성숙한 부모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딸도 나중에는 제가 부모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날이 꼭 오길 바래요.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